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감각기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주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눈, 코, 입, 귀, 피부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하고, 이 시각이라는 것은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자극을 통해 사물의 모양과 색깔, 거리 등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지 눈의 구조와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막입니다. 각막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홍채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바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래서 이 각막은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도록 굴절시켜주는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채 볼게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요. 이 조절을 통해서 우리 눈에 적절한 양의 빛이 들어오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채를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 것은 눈 색깔로 보통 기억을 하죠. 우리 검은색 눈, 갈색 눈, 파란색 눈, 이런 눈들이 다 홍채 색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홍채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죠. 우리 그 구멍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하고, 이 동공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체입니다. 볼록 렌즈 모양을 하고 있고,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조절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정체가 어떤 모양으로 형태가 변하느냐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굴절량이 달라서 이 굴절된 양을 통해 우리는 먼 곳을 보고 가까운 곳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체 보도록 할게요. 유리체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로 된 물질이고요. 유리체의 기능은 눈 모양을 유지시켜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검은색 색소로 인해 눈속을 어둡게 한다. 이 어둡게 함으로써 그 들어오는 자극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막은 눈 가장 안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시각세포, 즉 시세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상이 맺히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반이라고 있는데, 망막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황반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반에서는 시각세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반 옆에 시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시각세포가 받아들이는 자극을 그대로 대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시신경들이 지나가는 부위로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 맹점에 상에 맺힌다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옆에 보시면 황반 바로 옆에 맹점이 있고요. 이 맹점을 통해 시신경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눈이 오른쪽 눈을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코가 있겠죠. 코가 있고 또 다른 왼쪽 눈이 있는데, 시신경들은 코 쪽으로 약간 쏠린 듯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능들에 의해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물의 모양과 색깔, 거리 등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들어온 빛이 어떤 순서대로 우리 대뇌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각 전달 경로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빛이 자극으로 온다면 각막을 지나서 동공까지 함께 지나겠죠. 그래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일어나고 이 굴절된 빛이 유리체를 지나면서 뒤에 망막에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망막에는 시각세포, 시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을 어디로 시신경에 전달을 해주게 되고,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시각의 성립이라는 것은
우리 돋보기로 보면 돋보기는 우린 볼록 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볼록 렌즈라는 것은 양끝보다 가운데가 두꺼운 곳을 볼록 렌즈라고 하고, 이 볼록 렌즈를 보면 상이 거꾸로 된 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체도 볼록 렌즈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눈에도 상이 거꾸로 맺히게 되는데, 이때 대뇌에서 거꾸로 맺힌 상을 조절을 해서 우리는 똑바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의 조절 작용입니다. 우리 눈이라는 것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잘 보기 위한 조절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의 명암 조절입니다. 명암 조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밝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밝을 때는 빛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극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빛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채는 축소가 되고, 축소됨으로써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켜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환상근과 종주근이라고 나와 있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홍채를 조절하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그림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홍채가 있고요. 홍채 가운데 동공 옆에 있는 근이 환상근, 그리고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종주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홍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 환상근이 가운데로 쭉 모이게 되면서 동공 크기를 작게 만들고요. 환상근이 수축함으로써 이 종주근은 길게 쭉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한번 볼게요. 어두울 때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의 자극이 작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각이라는 것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우리 눈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대한 많은 양의 빛을 끌어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채는 확장이 되고 이때 동공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최대한으로 증가시켜서 우리 눈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어두울 때 환상근과 종주근은 홍채를 확장시키고 동공을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상근은 크게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완을 할 때 종주근은 어떻게 된다? 수축하게 됨으로써 환상근을 쫙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빛의 양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의 원근 조절입니다. 눈의 원근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볼 때, 먼 것을 볼 때 좀 더 초점을 자세하게 맞춰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가까운 것을 볼 때부터 볼게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껍게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빛의 굴절율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남으로써 가까운 곳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때 수정체 모양을 바꿔주는 친구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모체와 진대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자면 여기가 수정체고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빨간 부분이 선모체입니다. 그리고 손모체와 수정체를 연결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진대이죠. 여기서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최대한 두껍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선모체는 가운데로 쭉 모아주는 수축을 하게 되고, 이때 진대는 이완이 됨으로써 최대한 두껍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수정체가 얇게 변함으로써 굴절율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 곳을 보았을 때 좀 더 우리 눈에 초점에 맞게끔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선모체와 진대는 수정체를 최대한으로 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얇게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모체는 이완, 늘려줌으로써 진대가 수정체를 끌어당길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으로 끌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수정체는 얇아지게 되고 이때 우리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경을 쓰고 렌즈를 쓰는 친구들 많이 봤죠. 이 친구들 이런 기능이 약하거나 눈의 안구 길이가 길어서
이 빛의 상이 정확하게 우리 망막에 잘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이상과 교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시입니다. 근시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길거나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이렇게 길다라는 것입니다. 눈 크기가 정상적으로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좀 더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상이 뒤에까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앞에 맺힌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눈에서도 이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면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고 앞에 맺히기 때문에 정확한 상을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볼록 렌즈라는 것은 양끝보다 가운데가 두꺼운 것을 볼록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오목 렌즈는 양끝보다 가운데가 얇으면 오목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 쓴 친구들 한번 보면 안경을 쓰면 눈이 크기가 작아진 거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오목 렌즈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오목 렌즈를 교정을 하게 된다면 빛의 양을 최대한 옆으로 바깥으로 퍼지게 굴절되기 때문에 이 굴절되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 한번 볼게요. 원시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짧거나 정상적인 눈 크기가 있지만 좀 더 작은 눈을 가지게 된다면 상이 이렇게 뒤에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만 수정체가 너무 얇아서 뒤에 맺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좀 더 꺾어주는 역할을 해서 상이 앞에 맺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와 원시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근시는 상이 앞에 맺혀서 오목 렌즈로 교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원시는 상이 망막 뒤에 맺혀서 볼록 렌즈로 교정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상이 앞에 맺히는지, 왜 상이 뒤에 맺히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 감각입니다. 우리 피부 감각이라는 것은 물리적 자극이나 온도 변화에 자극이 될 때 느끼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부에는 여러 가지 감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각점 종류는 무엇이 있냐면 물리적 자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점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촉감을 느끼는 촉점, 그리고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냉점과 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통점은 무엇이냐? 앞점이 심해지거나 촉점이 심해지거나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울 때 느끼는 아픔이 바로 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부 감각의 전달 경로입니다. 물리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 느끼게 되면 그 감각점들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대로 대뇌로 전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감각정의 분포도 좀 특이하게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도 감각 분포가 정도가 다르고요. 같은 신체 부위에서도 감각점의 종류도 분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한 곳을 생각을 해보면 그곳이 감각점이 가장 많은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손이 있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만지고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래서 손에서도 많은 감각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모기가 물렸을 때 이상하게 특히 간지러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또 감각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각점이 많은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통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앞점, 촉점, 냉점과 온점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통점이 가장 많으냐면 생존에 의해서 생긴 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상처가 나도 무리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몸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통증을 통해서 아프니까 움직이지 마라, 아프니까 쉬어라 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점은 각각의 감각점들에서 자극이 과하게 들어온다면 그때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많은 수,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통점이 가장 많고 앞점, 촉점, 냉점, 온점 순이다라는 거. 그리고 피부 감각점의 분포인데 감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극에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통점이 많은 곳은 손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손가락 끝이 많고요. 앞점도 손가락 끝이 많고 그 다음 손등 순으로 많다라는 거. 우리 손이 얼마나 예민한 기관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바로 귀입니다. 이 귀는 청각과 평형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 청각이라는 것은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 음파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의 구조와 기능을 표와 함께 볼 텐데 지금 표에 보면 좀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서 흠칫 놀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크게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조와 기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웨이라고 나와 있죠. 웨이는 귀팍기와 웨이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고막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귀팍기라는 것은 소리를 모으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웨이도는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웨이도 안에는 귀털이랑 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이물질 유입을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귀를 봤을 때 귀지가 많다, 그리고 귀털이 있다 이런 거 막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났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막이라고 나와 있죠. 이 고막은 귀 안에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 얇고 투명한 막이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음파를 귀 속으로 전달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소리가 전달됐을 때 중이 안에 가운데 귀 속 뼈가 존재하는데 그 귀 속 뼈로 소리를 전달을 해주고 그 귀 속 뼈가 다시 증폭을 해주면서 우리가 소리를 잘 듣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귀 속 뼈는 아까 소리를 증폭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막에서 오는 진동을 증폭시켜준다. 이 증폭시켜서 어디로 전달한다? 달팽이관이라는 곳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 달팽이관은 여기 달팽이 등껍질 모양의 관을 우리는 달팽이관이라고 하고 이 달팽이관 안에 들을 수 있는 청신경들이 있다. 우리는 그 청신경의 떨림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귀 속 뼈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우리 여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세 가지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세 가지 뼈가 서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리 증폭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지만 이 뼈들이 또 과도하게 진동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손상되는 것까지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중이에는 귀 인두관 또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이런 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은 중이와 인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귀 내부와 우리 바깥쪽 외부의 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귀가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품을 하거나 입을 막 코나 입을 막고 압을 넣어준다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압을 조절해주는 곳이 여기 귀 인두관 또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청각세포가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 진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서도 진동을 전달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 진동을 전달하게 되냐? 안에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액체가 진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액체의 떨림에 의해서 청각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의 또 다른 감각기관, 평형 감각입니다. 여기서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그림에 보면 달팽이관 바로 위쪽에 세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 세 개의 고리가 각각 서로 직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좌표로 봤을 때 X, Y, Z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X, Y, Z. 우리 3D를 표현을 할 때 이런 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세 개의 고리가 이런 형태로 각각 수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모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리 안에는 또 액체, 림프액이라는 것이 차여 있기 때문에 이 림프액이 같이 회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멈췄을 때도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은 림프액은 관성에 의해서 좀 더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지러움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반고리관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둥근 주머니와 타원 주머니가 있는데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을 느끼게 되고 타원 주머니는 수평 방향을 느끼는 움직임입니다. 이 안에 자그마한 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돌들이 들어 있어서 중력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돌들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들이 계속 굴러다니면서 신경들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어지러움을 또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고리관은 회전, 전정기관은 평형,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코입니다. 우리 코가 느끼는 감각을 후각이라고 하고 이 코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을 통해 냄새를 느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떻게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느냐? 바로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점액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이 녹아 들어간 화학 물질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 속 천장의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들이 많이 분포한다. 지금 보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었을 때 쭉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후각 상피 세포들이 있죠. 여기 점액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체의 화학 물질들이 점액에 녹아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후각 섬모들이 그 물질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각의 전달 경로에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디서? 후각 상피, 후각 세포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에서 그 냄새를 인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후각의 특징은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게 된다면 그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아주 깨끗하지 않은 화장실을 갔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자극은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자극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각의 특징,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미각입니다. 이 미각은 우리 혀에서 느끼는 맛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혀 구조를 봤을 때 우리 혀는 좀 약간 오돌토돌하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표면에 유두라는 작은 돌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유두고요. 이 유두를 봤을 때 옆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맛봉오리 또는 미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맛봉오리
속에는 맛세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액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맛봉오리에서 느끼게 되고 이거를 맛세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자극을 그 신경에 전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첫 번째 유두에 있는 맛봉오리가 느끼게 되고 이 맛봉오리에서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과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은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 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밖에 없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미각과 후각의 콜라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에서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맡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사과 향, 그 다음에 바나나 향, 파인애플 향, 이렇게 향이 들어가는 것은 그 향과 맛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 맛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파인애플 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를 막고 과일 맛 젤리를 먹게 되면 단맛과 신맛만 느껴지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맛이라는 것은 후각도 중요하고요, 미각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아미노산,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분자를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감칠맛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루탐산이라는 것은 다시마와 육류 또는 표고버섯, 조개, 콩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인공조미료도 한번 보시면 글루탐산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칠맛을 나타나게 된다. 우리 과거에는 단맛과 신맛, 쓴맛을 나타내고 그 감칠맛을 느끼는 부위가 각각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혀에서는 각각의 자극을 모두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분포가 나눠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시고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각에서는 알아야 되는 건 미각의 전달 경로와 기본적인 맛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